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책시사 정창준입니다. 미국 이민당국에 체포 구금됐던 한국인들이 귀국했지만 우리 국민이 받은 충격과 후폭풍은 상당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외교안보 대정부 질문 질의자로 나서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잠시 뒤 만나보겠습니다. 이어지는 품격 토론에선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김성태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와 함께 주요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정책기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9월 15일 월요일 정책기사 출발합니다.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한국경제신문 최영찬 기자 함께합니다. 최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내란 재판부 관련 민주당에서 설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 이제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어제 이제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12.3 계엄 사건의 중차대함을 고려하면 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이 법원이 먼저 주창하고 나섰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네. 한정희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 사법부의 판단을 조금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법부가 전혀 움직임이 없다면 결국 입법적인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1일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이 아니라는 취지의 이재명 대통령 발언 이후 여권에서는 내란 재판부 설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건데요. 네. 민주당은 독립된 법원을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현재 법원 조직 내,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법 형사재판부 안에 내란 사건만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하자고 따로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위헌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하지만 이미 발의된 법안에는 내란 재판부 법관 추천을 위한 위원회에 이 법원, 변호사협회와 함께 국회가 포함돼 있어서 여기서 국회는 이제 대부분 민주당 중심으로 돌아갈 거기 때문에 그렇죠. 재판부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 이런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위헌이라는 주장이죠? 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한 내란 특별법이 위헌이라는 입장입니다. 네. 민주당의 내란 재판부 설치 주장은 북한이나 중국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장 대표는 내란 특별법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이 법관 구성에 관여하게 돼 있다며 사법부 독립을 규정한 헌법에 전면으로 배치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헌법에 반하는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법원에서 전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며 진행되고 있는 다른 전담 재판부와 비교하면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법원이 더 강한 모습으로 떨쳐 일어나야 한다고 했는데 법원을 향해서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물러나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추미애 위원장이 이제 SNS를 통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면서 내란 세력에게 번번이 면죄부를 주고 법을 이용해 죄를 빨아준 사법 세탁소 역할을 했을 뿐이라면서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네. 이른바 조희대 사태로는 지난 5월 1일 대법원이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민주당에서 거론됐거든요. 이후 이 대통령이 사법개혁과 관련해 중요하지만 초기에 이런 주력해서 힘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하면서 이게 사라졌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중진급 이상 또는 지도부에서 대법원장 사퇴 주장을 꺼낸 건 추 의원이 처음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최근 구속된 소년보 목사가 활동했던 교회를 방문했네요. 예, 취임 후 첫 현장 최고위원회를 위해서 장동혁 대표가 부산을 찾았는데 네.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이 바로 이 세계로 교회입니다. 최근 구속된 소년보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곳으로 이걸 이제 종교 탄압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손 목사는 올해 부산교육감 재선거와 대선 당시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 9일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네. 지난 이 대선 탄핵 국면에서 이 개신교계 단체인 세이브 코리아를 이끌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논란에 대해 장 대표는 이 반자유주의 문제 이외에 고려할 것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당정대 고위 인사들이 어제 만찬 회동을 했죠?
그렇습니다. 이 김민석 국무총리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또 우상호 정무수석, 그리고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참석을 했습니다. 네. 이 만찬은 사실 예정이 없었는데 김민석 총리가 제안해서 만들어진 자리고, 그러니까 어제 오전에 사실 성사가 됐습니다. 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별한 의제가 있지는 않고 친목도모 성격이라고 말했고요. 최근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간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자리로 보면 됩니다. 김 원내대표는 이제 현장에서 이 부부나 형제도 다 싸운다 그러면서 이제 농담을 건넸는데, 네. 앞서 여야는 지난 10일 수사기간 연장 조항 등을 뺀 특검법 개정안이 합의했지만 이른바 강성 지지층의 반발이 커지자 민주당은 14시간 만에 이제 합의를 파기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정청래 대표의 재협상 지시와 또 김병기 원내대표의 사과 요구로 투톱 간 이 갈등이 표면화된 겁니다. 김 원내대표는 정 대표의 만찬 제의를 거부했고, 정 대표가 갈등 봉합 시도에 나섰던 지난 금요일 최고위원 회의에서는 회의를 마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자리를 떴습니다. 네. 이후 김 원내대표는 지난 토요일 SNS에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고 했고, 정청래 대표도 어제 당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당대표에 있다고 적었습니다. 회동에서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간 남은 앙금을 풀고 이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이제 원팀이라는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구금 사태와 관련해서 미 국무부 부장관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혔어요. 예,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이 한미 외교 차관 회담을 위해 이제 서울 외교부 청사를 어제 찾았습니다. 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조지아주 구금 사태로 우리 국민들이 깊은 충격을 받은 것에 유감을 표하고 재발 방지와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청했는데요. 랜도 부장관은 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한미 관계 강화에 이런 전기로 활용하자고 외교했다고 외교부가 전했습니다. 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우리 국민 구금 사태에 명시적으로 유감 표명을 한 건 처음입니다. 또 지난밤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제 해외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을 겁먹게 하거나 의욕을 꺾게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또 SNS에 남기기도 했습니다. 랜도 부장관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귀국자들의 재입국 시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다. 유사 사태가 벌어지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도 논의됐죠? 그렇습니다. 이번 달에 이제 유엔 총회가 있고요. 다음 달에는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 이런 국제 행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네. 이를 계기로 이제 한미 고위급 외교 일정에 관해서도 논의가 했는데, 또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논의한 조선, 원자력, 첨단 기술 등 분야에서 이제 진전된 협력 성과를 도출하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한미 양측은 이 북한을 또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미측이 이제 피스메이커, 한국이 페이스메이커로서 각자 역할을 다해 나가자고 했고요. 네. 이 랜도 부장관은 또 한국의 대북 정책을 잘 이해한다며 향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자고 했습니다. 이 소식도 알아보죠. 갯벌에 고립된 남성을 구하려다 숨진 해양경찰관 고 이재석 경사의 마지막 무전이 공개됐습니다. 예, 지난 10일이죠. 인천 옹진군 연흥면 갯벌에서 이 홀로 구조 활동을 나갔다가 이 이재석 경사가 숨졌는데, 이 유족들이 그동안 2인 1조 출동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이런 의혹을 제기해 왔습니다. 네. 당시 해경 무전 기록을 살펴보니 이 경사가 위험하다는 취지로 무전을 보냈는데도 추가 출동 여부를 고민만한 흔적이 좀 남아 있었습니다. 네. 새벽 2시 7분쯤에 드론 순찰업체의 확인 요청을 받고 이제 이 경사가 혼자 현장에 출동을 했습니다. 2시 16분에 이 파출소에 첫 무전을 했고요. 이 경사는 무전에서 이 꽃섬의 요구조자가 상위 이탈이하고 주저앉아서 직접 가서 이탈시켜야 할 것 같다고 알렸습니다. 이어 2시 44분 물이 발목 정도 차오른다고 했고요. 담당 팀장은 이제 인천해경소에 보고하고 자는 인원을 깨워서 같이 상황 대응을 하자고 했으나 이 경사가 일단 가보겠다, 만나고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10분 뒤인 2시 54분 요구조자를 만났다고 무전한 이 경사는 56분 요구조자가 발이 베어 거동이 안 된다고 해서 구명조끼를 벗겨드려서 이탈시키도록 하겠다. 이 물은 허리 정도까지 차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제 신속히 이탈 바란다는 답신의 이 경사는 구명조끼를 터뜨려서 이동시키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마지막 응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파출소는 이 경사의 이름을 부르며 통화나 교신 가능하면 아무 때나 연락하라고 무전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출동한 해경들이 이 경사를 발견하지 못하자 3시 반에야 인천해양경찰서에 보고가 들어갔고 6시간여 수색 끝에 이제 발견됐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요. 해경은 유가족이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 외부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을 통해 명명백백한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한국경제신문 최영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0분입니다. 이어서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네,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고 또 더워지겠습니다. 남부와 제주는 흐린 가운데 여전히 무더위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는 어제 강한 비가 내렸는데 오늘도 역시 전남, 경남과 더불어 제주 지역까지 5에서 60mm의 비가 더 예상됩니다.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둥, 번개, 돌풍 동반될 걸로 보이고요. 내일도 흐린 가운데 오전부터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5에서 40mm가량 예상되고요. 늦은 밤부터 중부지방에 비가 또다시 시작되겠습니다. 모레까지 이어질 텐데 수도권, 강원 산지 내륙으로 최대 80mm 안팎의 많은 비가 쏟아질 걸로 보여서 피해가 우려되니까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비가 그친 뒤에는 더위가 주춤할 걸로 보여집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안개 짙은 곳이 중부와 경북 내륙으로 많습니다. 가시거리 200m 안팎으로 좁혀져 있어서 내륙에 위치한 공항에서는 이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운항 정보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1도고요.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 30도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서혜영 씨입니다. 네, 월요일 출근길 일찍부터 교통량이 늘었습니다. 게다가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잠실 쪽 한강대교 3차로에는 추돌 사고까지 발생했고요. 이 여파로 행주대교부터 많이 밀립니다. 반대 공항 쪽 강동대교에서 동작대교 지났는데 1시간 걸립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은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고요. 동부간선로 성수 쪽 상계교부터 쭉 정체길입니다. 북부간선로 도심 방향도 구리 나들목부터 계속해서 차 간격 좁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고속도로입니다. 파주와 포천으로 가는 수도권 제2순환선 법원요금소 4차로에는 화물차 사고 처리 중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 일산에서 판교 방향 계양에서 송내까지 밀리는데요. 그 사이 중동 1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고요. 이후 장수에서 안현분기점까지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 안산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 사이 총 14km 정체 구간이고요. 나란히 가는 평택시흥선도 남한산 분기점에서 꽉 막혀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판교에서 반포까지 흐름 답답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전격 인터뷰 먼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주요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김영배입니다. 이 외교 현안인 한국인 구금 사태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한국 근로자들은 우여곡절 끝에 귀국을 했습니다. 이 과정의 정부 대응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우리 국민들께서 굉장히 자존심도 많이 상하시고 걱정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요. 다행히 우리 정부의 기민한 대응을 통해서 316명의 우리 근로자들이 무사히 귀국을 했습니다. 이 문제가 사실은 한미 간에 앞으로 어떤 이제 장면이 펼쳐질까를 아주 간명하게 보여주는 네. 그런 장면인데요. 우리는 한미 동맹을 기초로 투자자로서의 그런 입지도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좀 실감하게 되는 그런 장면 같습니다. 주말에 서울 곳곳에서 규탄 집회도 있었습니다. 국민들 분노가 상당합니다. 귀국 과정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우선 미국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쇠사슬이나 케이블 타이 같은 걸로 묶어서 이송했던데 정말 그런 장면은 정말 이 동맹 국가에 대한 그렇죠. 기본이 안 돼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거를 사실은 연방 정부가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했지 않냐
이런데 좀 더 나가면 야 이거 알고도 안 한 거 아니야? 네네. 예, 이런 의심까지 이제 우리 하시는 국민들이 계시는 상황인데요. 그런 점들이 한미 동맹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는 점을 미국이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해묵은 과제거든요. 네, 그렇죠. 사실 윤석열 정부 때도 우리 기업들이 여러 번 이런 문제를 제기를 했고요. 뭐 통계를 보면 작년에도 구체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정부가 전혀 반응하지 않았어요. 차제에 정말 전화위복의 계기를 한번 만들어서 해묵은 과제도 해결하고 또 우리나라 기업들의 미국의 안정적 진출과 그리고 수출 통상국가로서의 안정적 지위 확보 뭐 이걸 이번에 확실하게 해결하는 실용 정부가 돼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차 등 해당 기업에서 이미 4월부터 비자 문제 관련해서 정부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하던데 의원님께서 좀 관련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우리가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이제 사실은 비상계엄하면서 정부가 사실상 없는 상태에서 우리 기업들이 한 7건 정도의 그런 민원을 이미 외교부에 제출을 했어요. 네. 특히나 이민법인으로 있는 대양 법인하고 그다음에 배터리 산업협회, 현대자동차, LG솔루션 이런 이제 민원들이 4월, 5월에도 제기가 됐어요. 네. 그런데 정부가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을 해왔다. 이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정치 상황도 있었죠.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부가 좀 뭐 무정부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사실 기민하게 대응했어야 된다. 이런 비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네.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 때도 이런 똑같은 사태가 있었는데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SK 배터리나 우리 기업들에서 추방당하는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정부가 전혀 사실 대응을 못했는데요. 이제 지금 차제에 정말 제대로 된 이제 그런 대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네. 미국에는 원래 이제 그 기업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공장을 짓고 하려면 L1 비자나 E 비자를 받아 나가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H1 비자를 받아서 가는데 그것도 굉장히 숫자가 작아요. 작년만 하더라도 최대 우리가 4,000명이 조금 안 되거든요. 이런 숫자 가지고는 사실은 이 투자기업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협력업체 직원들, 하청 직원들이죠. 이런 분들은 이 H1 비자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타 비자 그러니까 관광 비자 90일짜리 가지고 가서 일 좀 하고 또 B1 비자 요거는 이제 잘해봤자 교육 지도 뭐 장비 설치 이런 정도까지 관여할 수 있거든요. 라인에서 일하면 안 됩니다. 요 비자를 가지고 사실상 관행적으로 해왔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해묵은 과제였는데 터질 게 이번에 터진 거죠. 특히 조지아주는 남부 쪽이잖아요. 텍사스하고도 가깝고 플로리다하고 가깝고 그래서 이민 문제가 굉장히 민감한 이슈고 특히 그 지역에서 계속 민원이 있었거든요. 우리 일자리를 쟤들이 뺏어간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민 당국에 아주 묵어있던 숙제가 이번에 한꺼번에 터져버리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다가온 일종의 뭐 정말 테러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 그렇죠. 사태로 발전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차제에 아예 우리나라 투자 회사를 전용으로 하는 비자를 만들거나 신설이죠. 신설하거나 아니면은 요 프로그램에만 해당하는 요 일종의 트랙을 해서 행정명령으로 특별 트랙을 만들거나 이거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아예 이민법을 바꿔서 PWKA라고 하는데요. Partnership with Korea Act라고 해서 영킴 의원들이 발의해 놓은 법인데 15,000명 정도 특별 비자를 만들어내는 코스를 신설하는 거거든요. 뭐 이런 법을 개정한다든지 이렇게 한 서너 개의 대안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현실적으로 미국 사회의 이민에 대한 최근의 민감도 이런 걸 감안해 보면 네. 의회에서 법안 통과하는 게 생각보다는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기간도 오래 걸릴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원과 상원까지 예, 거쳐야 예. 되고 그래서 그런 거는 장기적으로 노력을 하되 단기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협의를 통해서 행정명령으로 특별 트랙을 만들어서 요 투자 기간 동안에
우리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그리고 교육 훈련을 지도할 수 있는 그 기간을 보장해주는 그런 트랙을 만들어내는 게 저는 현실적이다. 이런 그러면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러면 행정명령으로는 그게 가능한 건가요? 예, 요게 이제 이민법을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미국에 도움이 되는 투자와 관련되어 있어서 그걸 뒷받침하는 그런 이제 제도이기 때문에 행정명령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의원님도 지적했지만 이게 오랜 관행적으로 이렇게 비자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 그동안은 이렇게 급습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무슨 어떤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미국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할 때 숙청, 혁명 이런 단어를 쓴 네. 거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거를 뭐 교회 종교 탄압을 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 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지나치게 인권 탄압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견강부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아무리 이제 자기 정치적인 이득을 보고 싶어도 이렇게 국익을 그렇게 갖다 붙이면 안 되고요.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래된 미국 현지에 있어서의 그런 일자리를 놓고 이민자들에 대한 그런 이제 갈등이 불거진 그런 사태라고 보시는 게 맞고 이제 우리가 정부가 이제 노력을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과 충분히 합의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렸지 않습니까? 올렸더라고요. 투자가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네. 하는 본인의 본심을 이제 이렇게 우리한테 이제 삐로포를 날리듯이 이렇게 메시지를 날리셨는데 저는 좋은 신호라고 생각하고요. 비록 산업부 장관이 러트닉 장관하고 이 지금 이제 소위 관세 협상을 마무리 못 짓고 왔지만은 오히려 이게 저는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지키고 우리가 제대로 된 한미 동맹에 기초한 경제 동맹으로 그렇게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하는 그런 오히려 진지한 노력으로 저는 그렇게 귀결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편입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한국에 대해서 합의를 받아들이든 관세를 내든 둘 중 하나다. 흑백은 분명하다. 이렇게 했는데 미국의 행보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러트닉 상무장관이 한미 정상회담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키맨이거든요. 이분이 이제 현대자동차에 매기고 있는 25% 품목 관세를 이제 주무르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원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투자 전문가예요. 그래서 네. 이번에 우리가 3,500억 불 네. 투자 펀드 만들고 이제 그거를 향후 이제 우리 지렛대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낸 기획자인데 그 부분의 입장차가 지금 가장 크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3,500억 불을 미국 대통령이 지정하고 그리고 그 지정한 이후에 45일 안에 상무장관 본인이 위원장으로 있는 투자위원회에 의결하면 그냥 일본은 돈을 현금으로 쏴라. 이렇게 일본하고 합의서를 썼단 말입니다. 이걸 지렛대로 일본은 합의를 했는데 왜 한국은 합의를 안 해주느냐. 이렇게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겁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2배가 더 크고 외환 보유고만 해도 우리는 4천억 불 조금 넘는데 그렇죠. 네. 일본은 1.4조 달러. 또 그러니까 우리보다 한 기축통화국이잖아요. 3배 정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까딱 잘못하면 현금을 너무 많이 동원해서 미국으로 보내면 한국 내에 달러가 부족해져서 외환 위기 사태가 온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미국이 그 협정을 그대로 관철하고 싶으면 한미 통화 수합을 무제한으로 해달라. 그러면 혹시 즉 우리 한국에 달러가 부족해지면 네. 우리가 원화 우리도 돈을 미국으로 예치를 하면은 달러를 바로 미국에서 우리한테 쏴주라. 그런 사태가 나서 그런 보험이라도 우리가 안 들어놓으면 네. 대한민국은 누가 책임지느냐.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인데. 그래서 투자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지기로서 좀 책임 있게 하고 싶다. 이런 이제 입장을 계속 우리는 밝히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러트닉 장관도 책임 있게 저는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을 거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산업부 장관과 정책실장을 비롯해서 우리 정부 당국자들이 굉장히 잘 티키타카 하면서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은 좀
걱정은 되죠.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합의문이 나올 때까지 문서화가 될 때까지는 일단 25% 관세는 유지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현대자동차 말씀을 들어보면은 25% 관세를 이제 지금 내고 있고요. 벌써 한 4천억 이상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저희들한테 부담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봐야 되고요. 이걸 조속하게 해결하는 게 국익을 위해서 좋기 때문에 우리 저희들도 미국하고 아주 집중적으로 협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대정부 질의에서도 이런 점을 네. 아주 강하게 주문할 생각입니다. 의원님도 일본과의 협상 얘기도 해주셨지만 사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관세 협상 문서화에 대해서 좋으면 사인해야 하는데 이익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하냐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이게 현 시점에서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고 현 시점에서는 그게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업의 이익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후 투자와 투자 결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 돈을 미국에 갖다 준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 상호가 호혜적인 그런 이제 동맹으로 발전해야 되고 우리 기업들이 이후에 미국에서도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내면서 동시에 미국에도 좋은 이런 결과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기간도 중요하지만 저는 내용도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책임 있게 지금 국익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미국에서 흥미로운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센터의 선임 경제학자 딘 베이커가 한국 정부가 관세를 낮추기 위해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488조 원인데 이것을 내는 대신에 그 돈으로 한국의 수출 기업을 지원하는 게 낫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예, 그러니까 심지어 미국에 있는 띵크탱크 학자조차도 네. 미국이 한국에게 요구하는 3,500억 불 투자 이게 망치기는. 일방적이고 무리한 요구다. 한미동맹을 까딱 잘못하면 망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왜 거위가 황금알을 낳는다고 해서 거위 배를 갈라가지고 한꺼번에 그렇죠. 10개를 꺼내려고 하면은 거위가 죽는다. 네. 이런 우화를 연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통신사인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에서도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이 한국에 대한 이 이제 일종의 협상안은 너무너무 무리하고 미국을 위해서도 미국 국익을 오히려 해치는 처사다. 이런 이제 칼럼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미국 내에서조차 논란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정정당당하게 우리가 정말 미국과 우리의 호혜적 그런 이제 협상을 해나간다는 자세만 취한다면 저는 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근데 저희가 또 하나 걱정되는 게 이 부분에 이제 저기 한미 간에 조금 입장 차가 이 안보 현안에 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저희가 투트랙으로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이제 안보 현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 이 중국과 대만 사이에 유사 사태가 네. 났을 때 그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하고 북한의 비핵화 목표가 현실적이냐 아니면 핵을 인정하고 군축 협상으로 가야 되느냐 뭐 이런 논쟁들이 가장 중요한 영역들인데요. 네.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고 큰 틀에서 추후에 세부 협상을 해나가자 이런 정도로 합의가 됐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한미 간에 지금 물밑에서 많은 대화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심지어는 최근에 발표를 보면은 다른 부분들은 대부분 다 정리가 됐고 오히려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서 네네. 핵의 평화적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일본 정도 수준으로 한국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도 나온 거 봐서는 제가 볼 때는 안보 협력의 논의가 비교적 순항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그런 만남에 대해서도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조금 잦아들면서 이 한반도 주변에 그런 전략적인 이제 힘의 관계 이런 네. 것들이 좀 안정화
하는 방향으로 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점에서 보면 저는 안보 이슈도 지금 크게 그렇게 한미 간의 갈등 양상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잘 타결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합니다. 국회 오늘부터 대정부 질문 시작됩니다. 내일 외교안보 분야인데 의원님께서 이제 질의를 하시게 되는데 어떤 부분 좀 집중하시겠어요? 예, 아무래도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내란 사태에 깊이 관련돼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 외환을 유치하려고 즉 북한을 자극해서 이제 이 내란을 정당화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이종섭 사태를 비롯해서 이 외교적인 그런 수단까지 동원해서 내란을 정당화하려고 했다. 뭐 이런 점들을 좀 확실하게 좀 정리해낼 필요가 있다. 이런 점도 강조를 하고 싶고요. 네. 또 하나는 국익을 위해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조지아주의 네. 문제뿐만 아니라 각종의 이제 투자와 관련돼 있는 전망들 뭐 이런 게 확실한가 이런 부분들 하고요. 그다음에 일본, 중국과의 전략적 관계를 어떻게 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와 그다음에 한미 동맹을 강화시키는데 오히려 더 좋겠는가 뭐 이런 이제 대목들을 좀 조목조목 짚어볼 생각입니다. 이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이번 구금 사태와 관련해서 이재명 정부의 실무 행정 역량이 얼마나 부실한지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면서 국정조사를 제안했습니다. 이 외통위 간사이기도 하신데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정말 자가당착입니다. 국정조사를 해야 될 건 오히려 왜 윤석열 정부 때 우리 기업들이 직접 여러 번 탄원했는데도 여기에 반응하지 않았고 행정력이 막강하게 있었던 윤석열 정부 특히나 군대까지 동원했던 그런 행정력을 보여줬는데 도대체 왜 우리 기업들의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일체 반응하지 않았는지를 오히려 국정조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정말 본인들 문제를 오히려 이재명 정부가 떠넘기는 그런 이제 제안이고요. 그런 점에서는 사실은 도저히 말이 안 되는데 이게 아마 지금 권성동 의원 체포 동의의 문제라든지 네. 당내 그런 여러 가지 분열상이라든지 이런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꼼수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이것도 하나 논평을 좀 부탁드릴게요.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국무장관을 지냈던 마이크 폼페이오. 한국에서 종교 지도자 한학자 총재를 대상으로 한 법적 조치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심화되는 것은 한국이 지지해야 할 민주주의 원칙을 저버리는 일이다. 이렇게 SNS에 밝혔습니다. 이거 어떤 의도라고 보세요? 지금 이제 미국에도 우리 통일교 관련된 언론 매체 회사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회사의 이제 그 신문을 통해서도 보니까 지난번에 킹그리치 전 네. 하원 의장도 비슷한 입장을 그렇죠. 밝히셨더라고요. 물론 이제 한국을 정확하게 잘 모르는 분들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종교인들이 관련되면 혹시 종교 탄압 아닐까 이런 우려를 뭐 하실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지금 상황은 아시다시피 이게 부패 문제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고 김건희 여사의 그런 국정농단 특히나 캄보디아를 비롯해서 그 외국의 ODA 사업을 이권 사업으로 전락시키는 그런 부패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라서 이 문제는 그런 뭐 나라 간에 혹은 종교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와는 하등 무관한 문제라는 점을 차분히 설명하면 이해하실 걸로 보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정부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의 여로에 정확하게 정보를 좀 드릴 필요가 있겠다 이런 걸 다시 한번 느끼는 거고요. 오히려 이제 미국 내에서 저는 이런 이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이런 분들이 좀 계시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더 조금 느끼는 것 같고 그런 점에서는 이런 가짜 뉴스에 대해서 우리가 국내외적으로도 단호하게 좀 대처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걱정스러운 부분이 의원님도 앞서 지적해 주셨지만 이제 관세 협상 3시간여 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뭐 숙청, 혁명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교회에 대해 뭐 잔혹한 압수수색을 하고 뭐 있다. 미군 기지까지 들어가 정부를 가져갔다. 그래서 미국 그 보수 진영의 시각이 지금 이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서요.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의 이제 이런 보수 세력의 일부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 뭐 이런 게 이제 모스탄이나 고든창 이런 분들
매개로 해서 보면은 조금 우려가 들잖아요. 네. 예,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은 극우들의 활동이 조금 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들이 사실 전 세계의 그런 시민들에게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또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양심에 따라서 진행되는 그런 이제 일들은 그냥 뚜벅뚜벅 가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아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미국 내에서 가짜 뉴스가 퍼뜨려지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알리고 그럴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외통위 여당 간사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2부로 돌아옵니다. 안녕하세요. 볼륨을 높여요 DJ 오마이걸 효정입니다. 오늘은 태섭님의 사연을 만나볼게요. 저는 척수장애를 갖고 있어서 움직임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들처럼 여행을 자주 다니지 못했죠. 그러다가 며칠 전 처음으로 전라북도 전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먼 이동이 걱정됐지만 장애인 편의 차량과 시설을 이용하니 훨씬 수월했어요. 전주 여행 마지막 날 가족들과 사진 한 장을 찍었는데요. 이 사진 한 장은 영원히 제 마음에 남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좋아. 자 출발해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KBS 58분 날씨. 현재 중부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 낀 곳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중부와 경북의 안개가 이렇게 매우 짙겠습니다. 현재 청주의 가시거리 270m, 화성 130m 등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교통 안전에 유의해 주시고, 또 공항에서는 이 짙은 안개로 인해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운항 정보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맑고 더운 날씨가 되겠고요. 남부지방은 흐린 가운데 전남과 경남, 제주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는 어제부터 이어지는데 오늘만 5에서 60mm의 비가 이들적으로 오겠습니다. 제주는 많은 비에도 불구하고 폭염특보가 버티고 있습니다. 남해안과 제주에 폭염특보 내려져 있고요. 내일까지는 열대야가 이들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서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30도, 전주 대구 31도 등 전국적으로 28도에서 31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동해안의 너울성 파도가 내일까지는 높다는 것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오전부터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5에서 40mm 정도 보고 있고요. 늦은 밤부터는 중부지방으로 비가 시작돼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적잖게 내리겠지만 수도권, 강원 산지 내륙 등 중부로 최대 8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3.1도입니다. 강혜정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매주 월요일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하는 시간이죠. 품격 토론. 오늘은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 내란 특별재판부 얘기부터 해볼까요?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무슨 위헌이냐라고 한 뒤에 민주당이 법안 추진에 좀 힘을 얻는 분위기입니다. 이 위헌 논란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원론적인 말씀을 대통령이 하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결과적으로는 뭐 야당에서는 이게 뭐 상급 분립 위반이다 뭐 이렇게 있는 얘기였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이 입법적으로 충분히 말하자면 그 우리가 정부 조직을 개편하듯이 네. 그런 부분을 합법적인 틀 안에서 실제로 입법부가 법조항을 고칠 수 있는 권한 안에 있는 영역이다. 원론적으로 인해서 모든 뭐 검사나 판사나 공무원이나 국회에서 만든 또 혹은 뭐 대통령이 만든 그 법의 명령에 따를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원론적인 측면이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좀 와전이 됐는데 이걸 재판부를 설치하라는 뜻이 아니라 네. 언론에서 위헌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게 왜 위헌이냐. 모든 공무원이나 모든 검판사는 사실은 뭐 입법부가 우리가 법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개헌을 하면 개헌을 하는 대로 그에 따라서 그런 질서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공직자이지 그것을 개입이라고 하면 헷갈리면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게 위헌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데 대한 강조를 한 것이지 그 말 자체가 물론 뭐 정치적으로 해석한다면 네. 뭐 정청래 대표나 민주당을 지지하는 발언이라고 할 수 있어서 하라는 뜻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원론적인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원론적인 언급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군요. 김성태 대표님.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법률가 출신의 대통령이기 네. 때문에 지난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특히 집권당 자기 친정집인 민주당에서 이 내란 특별재판부 쉽게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끄집어낸 부분에 대해서 이걸 올바르게 난 바로 잡아줄 줄 알았어요. 제가 처음부터 100일 기자회견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이 지금 현재 이 부분을 가지고 내란 특별재판부 그게 왜 위헌인가? 사법부 이 구조는 뭐 사법부 마음대로 정한 게 아니다. 네. 그러면서 그 권한을 입법부의 권한이라고 이렇게 못을 박아버렸어요. 이게 참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이 이재명 대통령의 이 상권 그러면서 서열을 맡겨버렸잖아요. 그랬죠. 이 이제 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그런 기본 논리의 상급 분립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저는 위헌적 발언을 대통령이 서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놀랐어요. 예? 이 법을 만드는 사람, 법을 집행하는 사람, 또 법에 따라서 심판하는 사람, 이 모든 것을 이게 견제와 균형을 갖춘 게 이게 상급 분립의 정신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공정한 그런 법치의 기본인데 이 특별재판부 같은 경우는 상권 분리 시스템 자체를 갖다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대통령이 그냥 입법 행정 사법 이걸 갖다가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 이렇게 해가지고 딱 구분을 해가지고 딱 서열을 매겨버렸어요. 대한민국 헌법에 그런 서열을 매긴 게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최고 서열은 국민 주권만 명시가 돼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입법 행정 사법의 우열을 갖다가 헌법에 명시된 헌법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 부분을 왜 저런 방식으로 서열을 매기냐. 그러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헌법에도 우리 국민이 가장 위에 있다고 이거는 선언이에요. 선언.
근데 마치 직접 선출 권력 그러니까 국회하고 대통령 자신은 사법부 위에 있다는 그 발상 자체 이건 대단히 위험하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좀 하겠는데 결과적으로는 의원님 잘 말씀해 주셨다시피 주권 재민 국민들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뜻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입법부 아니겠냐. 그리고 선출 권력 아니냐. 예. 결국 국민을 대표하는 가장 우선권자가 실제로 국회의원들이고 그런 의미에서 그 헌법에 대한 정신은 결국에는 모든 법은 국민이 하라는 대로 그 법을 만들어가는 사실은 국회의원도 하나의 부하에 불과하다. 이제 그런 부분이고 왜 첫 번째 그 위헌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원칙적인 이야기만 했다고 얘기했냐면 만약 대통령께서 검찰청 업체는데 바로 동의를 했다면 그런 시그널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국민의 민주당이 하는 사법 개혁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엇박자를 냈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거는 너무 무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민주당이 원하는 방식을 다 밀어준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법 개혁에서 조금 균형 잡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런 앞에 말씀을 조금 원칙적인 부분에 대한 교정이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제가요. 네, 잠깐 제가 좀 여쭤볼게요. 이 민주당에서는 내란 특별재판부라는 말을 언제부턴가 이제 공식 명칭을 내란 전담재판부로 바꿨어요. 그리고 이 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안에 내란 전담부를 설치하면 되지 않느냐. 이러면 위헌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어제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한정의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바로 이 문제를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 내란 특별재판부는 이게 위헌 시비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는 걸 민주당 내에 양식 있는 쉽게 말하는 법률가들 출신이나 또 뭐 헌법학자 이런 부분들의 의견을 다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는 이거는 자신들도 지금 거둬들이는 입장입니다. 그 대신에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 하나에 별도의 부를 이제 만들어 달라. 그것도 대부분 니들이 이렇게 설치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입법 행위를 통해서 국회에서 이걸 하겠다. 이렇게 이제 최종 정리가 된 겁니다. 저는 제가 이재명 정권이 정부가 출범하고 난 데서 협치 실용을 통해 가지고 국민 통합. 그래서 국정 운영 방식을 상당히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야권 정치인이지만은 뭐 비판 일색이기보다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인정해 줄 그런 상당히 인정해 주는 그런 식으로의 저도 방송에서도 뭐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상당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대한민국의 저명한 헌법학자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일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 위에 있다면은 다수가 선출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탄핵 심판되고 그렇게 해서 파면이 되고 또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서 국회의원들이 왜 당선 무효되는 그런 결정을 헌재가 왜 할 수 있겠습니까? 예? 법원이 결정이 돼서 그럼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럼 직접 선출 권력 기관인 국회에서 탄핵에 의결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헌재 심판 결과 그 기각해버렸잖아요. 각하했어요. 이런 게 다 사법 시스템 그러니까 헌법이 상금 분립 정신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작동하게끔 해놨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뜬금없이 이게 그런 식으로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 그래서 대통령 자신과 또 절대 다수 입법 권력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결정한 이런 내란 특별재판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가름을 타버렸어요. 저는 이게 국민 주권조차도 이게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이 다수의 결정 이런 부분도 일시적인 감정이나 선동에 의해 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수결의 한계를 받아들인 부분이 바로 상금 분립의 결과라.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이거 좀 여쭤볼게요. 이 민주당 안을 보면 내란 특별재판부 이제 후보 추천위원회에 국회
법원, 대한변협이 각각 3명씩 9명을 구성하게 돼 있는데 이제 법원행정처는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국회와 대한변협이 법관 임명에 참여하는 것, 이거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좀 평해 주시겠습니까? 사실은 그 동안에는 특검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있어 왔죠. 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아마 판사에 대한 부분이라 조금 더 부담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실제로 저는 이제 뭐 김승태 의원님 말씀 중에 이게 내란 특별재판부가 위원이라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두 가지 부분이 있는 거죠. 사건에 대한 개입처럼 마치 지기현 판사가 적절한 재판을 하지 않으니까 아니, 그렇게 보면 사실은 개입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재판부를 흔드는 거 아니냐에 대한 부담감을 민주당은 분명히 갖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단계 낮은 사실은 선택지를 찾은 것이다. 뭐 그렇게 보고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법원 행정처라든지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입장들이 일정 정도 당하고 갈등을 겪으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전부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아무리 그 뭐 의원님 말씀처럼 국회가 모든 사법권을 다 갖고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규범과 전례를 따르는 네. 것이 것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뭐 최종 결론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어제 만들어 놓은 어제 저녁에 김민석 총리나 이렇게 회동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네. 여러 가지 자연스럽게 법무부 장관의 입장이라든지 정부의 입장들을 조금 부드럽게 하려는 의지가 이 안에 녹아 들어가지 않느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발언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무도한 사법부 파괴에 대해서 법관, 법원이 더 강한 모습으로 분연히 일어나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당의 사법부 말살 시도가 이 대통령 재판 재개라는 부메랑이 될 것이다 했습니다. 법원의 최후 카드는 이거라는데 이거 가능한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저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상당히 소신 있는 입장을, 본인도 판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밝힌 거죠. 계속 현재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또 친정집 거대 입법권 민주당이 이렇게 사법 독립을 뭐 훼손시키는 이런 엄청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자신들이 초래한다 그러면은 이 지금 이제 사법 독립은 재판뿐 아니라 인적 구성, 조직상 독립 이런 걸 모두 포함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시스템을 그러니까 내란 특별재판부를 갖다 이 설계하는 건 입법부의 권한이라고 이렇게 다 자신이 못을 박아버리고, 또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그런 헌법 101조와 충돌하는 지적이 분명히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뭐 그런 대통령의 입장이 계속 그렇게 유지가 된다면은 법원 입장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지금 5개 재판은 중지되어 있는 거지. 그 재판의 결과를 갖다 재판 진행 자체를 아예 대통령이 됐으니까 무효화시킨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판에 검찰, 대한민국이 검찰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수사를 하고 기소한 내용대로 법원은 재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만 이 피자가 지금 대통령이 돼 있을 그렇죠. 뿐이에요. 네. 그래서 대통령 직무상 지금 이 재판부는 당장은 지금 재판을 중지한다 이리 됐는데, 그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 올바른 국정 운영을 펼쳤을 때 예? 사법부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도 재판을 중지한 그런 효력이 일정 부분 나름 법관의 양심으로서 이어질 수 있지만은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 법관들도 자신의 판단을 법의 양심에 걸고 할 수 있다는 거,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현실적으로는 이미 이제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사법부에 뭔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방향을 얘기하는 거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가능하지가 않겠죠. 어떻습니까? 뭐 가능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이제 장동혁 대표 말씀은 사실은 그동안 그런 판사들이 눈치 보느라고 연기시켰냐, 법적 정당성 없이 했냐, 감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판사를 모독하는 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법적 정당성으로 합법적으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내란죄를 제외하고는
중지시킨다는 것에 따라서 합법적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면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를 이렇게 압살하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아. 그런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법적인 대응이라기보다는 합법적 정당성을 상실한 거죠. 그럼 우리도 감정적으로 한번 해볼까? 라고 하는 것은 이미 판사가 굉장히 중립을 어기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정치적 발언이다. 이재명 대통령하고 민주당 입장에서 내란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이 특검위에서 기소되고 뭐 여러 가지 공수처에서 다 기소되고 하더라도 지금 대한민국 사법 체계에서 법원을 믿지 못한다는 그 딱 정상, 그걸 법원을 믿지 못한 게 자기들의 인위적 판단이에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겸 부장판사가 구속 취소 결정을 통해서 풀어줬다는 거, 그거 하나 하고, 또 지난번에 한덕수 또 전 총리를 갖다 구속영장 발부를 갖다 각하시켜 버렸다. 그런 여러 가지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렇죠. 그랬잖아요.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시정되면 우리가 왜 내란 특별재판부 필요하겠냐. 그러니까 감정적인 판단은 민주당 집권당이 사법부를 압박하는 데서 비롯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헌법에 따라서 사법권은 대법원을 정점으로 지금 현재 법원에 기속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반민특위 1948년 그때 같은 경우에도 이런 반민특위라는 이런 사실상 국가적으로 친일 잔재를 청산하는 그런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도 이거는 헌법에 별도 조항을 가지고 반민특위 구성 운영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이 그것보다 수백 배, 수천 배 지금 발전 민주주의도 성숙돼 있는데 지금 와서서 헌법에 개정 없이 그런 내란 특별재판부 이런 걸 설치해가지고 그냥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법원의 결정을 이끌어내려고 한다는 이 자체가 반민주적이죠. 잠시 뉴스 속보 하나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현행 50억 원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네,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의 대응 카드가 좀 주목이 됩니다. 어제 장외 투쟁 카드도 좀 고민하고 있다고 하던데 이른바 이제 아스팔트 우파 연대 가능성도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김승태 대표님? 저는 그 부분 국민의힘이 지금 현재 여의도 국회 입법권력으로서는 절대 네. 부족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민주당을 상대하는 그런 부분에 많은 어려움과 또 현실적 문제점이 봉착돼 있지만은 더욱더 야당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회 어떤 의석으로 가지고는 민주당을 상대할 수는 없지만 이 민주당 거대 입법 걸려 가지고 또 입법 폭주를 하고 또 대한민국에 이런 절대 권력이 만들어진 적이 없어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런 비판과 견제가 어려우면 이런 때일수록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게 더 중요해요. 즉 국민적 지지를 갖다 야당이 많이 받아버리면은 절대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함부로 일방통행식으로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로 나가기 전에 야당으로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더 처절하고 가열찬 그런 쉽게 말하면은 자신들의 국회 내 투쟁을 해야죠. 아스팔트 우파와의 연대는 국민의힘의 실이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반면교사 또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들어선 그때 집행부와 한교안 대표 체제였습니다. 이 한교안 대표 체제가 쉽게 말하면 이제 장애로 그때 이제 정광훈 목사를 비롯한 아스팔트 세력과 연대하고 그렇게 해서 1년 가까이를 그렇게 장애 집회 투쟁으로 또 거의 함몰되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총선에서 우리는 103석이라는 가장 초라한 의석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애 집회 결정은 정말 장애 투쟁은 신중에 또 신중을 과연 이 107석명이 얼마나 똘똘 뭉쳐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제1야당으로서의 역할과 또 진정성 있는 그런 노력 또 투쟁 다 했는 이후에도 안 됐을 때
장애로 나가는 것은 바로 국민들을 직접 상대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을 선택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김영주 의원님, 네. 이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 다시 이제 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 글쎄요, 이제 뭐 민주당도 좀 강성 지지층 때문에 여러 가지 당이 네. 휘청거리는 것 같고, 또 국민의힘도 이제 그런 상황이 있고요. 실제로 저는 아스팔트 우파라기보다는 엄격하게 얘기하면 보수 유튜브들에 더 많이 장동훈 대표가 얹혀가는 모습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원인 제공에 있어서 민주당 책임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 방금 김순대 의원님 말씀처럼 가급적이면 여야 합의로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더 많이 좀 더 장동훈 대표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선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단 제가 지난번에 이제 우리 314명 15명 미국에 있는 네, 전문가들이 구금됐을 때 장동훈 대표가 얘기한 게 이 구금된 것이 소년보 무슨 뭐 종교 탄압? 네. 종교 탄압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굉장히 다른 진단이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것이 좀 우렸습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의 목소리는 어쨌든 지금 이제 한미 동맹이라고 하더라도 더 동맹의 가치를 국민의힘이 높인다 하더라도 해외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국민의 보호를 최우선적인 목소리로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소년보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너무 아스팔트하고 가까이 됐을 때 방금 말한 대로 한교안 의원의 그 대표의 어떤 그 스스로 고사되는 길로 가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번 3대 특검법하고 정부조직법을 둘러싼 여야 합의안 파기, 이 강성 지지층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얘기도 좀 하고 싶은데,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 간 갈등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일시적인 갈등으로 지금 현재 뭐 어제 김민석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네. 그걸 봉합하는 그런 모습으로 뭐 일단 봉합된 모습으로 비춰지지만은 국민들은 크게 실망했죠 이미. 사실상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을 줄 알았어요. 왜? 정청래 지금 민주당 대표의 그런 자신이 그동안 이제 뭐 방송 3법이다 검찰 언론계획 네. 사법계획까지 해가지고 뭐 9월 25일 추석머리 밥상에 자기가 그 계획 법안을 다 완성 마무리하겠다. 근데 그 완성 마무리라는 것은 대통령 취임 100일이 이제 지나고 있습니다만은 처음부터 협치 정국을 통해서 국정 운영을 중도 실용적으로 해나가겠다. 네. 상당히 처음에 방향 저는 괜찮다고 봤어요. 그걸 실천시킨 집권당 자기 친정집이 까꿀로 가버렸거든요. 국회에서 그럼 여야 간의 협치 정국 대화의 타협을 통해서 법안 처리가 이루어지고 또 민주당 그런 일방적인 입장의 입법 취지에 반영된 게 아니라 야당의 목소리, 야당의 주장도 반영된 가운데 합의의 안을 갖다가 이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상법, 뭐 노란봉투법, 세제 개편, 방송 3법 뭐 어느 거 하나 야당의 목소리가 조금의 1%라도 반영되기 어디 있습니까? 이런 입법 독주 폭주를 펼쳤단 말이에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검법 연장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그 어렵게 정말 여야 지난 월요일 그렇죠. 날 또 여야 지도부 회담도 있고 하니까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제 집권당이 좀 변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합의를 기자회견을 앞두고 끌어낸 있으니까. 특검법 네. 연장 법안을 그걸 갖다가 밤사이에 걷어 차버린 게 바로 정청래 당대표였잖아요. 그럼 정청래 당대표하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은 그래도 김병기 원내대표는 조금이라도 실천을 하려고 그랬구나. 그 실천한 사람한테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민주당 내 강성 지지층이 정청래 대표 지지가 월등히 높아지고 다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만 보겠다는 그 대통령도 민주당 강성 지지층을 의식해가지고 정청래 손을 들어줘 버린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걸 이제 그래놓고 이제 국민 여론이나 모든 게 이게 볼상 사나우니까 이걸 수습한다고 하는 건데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해요. 집권당이 이러면 안 됩니다. 이번에 예상을 빗나가셨군요. 그럼요. 김영재 의원님, 네. 아까 이 강성 지지층에 대한 민주당 내에서도 좀 약간 우려의
말씀도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영향력이 계속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이게 전체 김병기 원내대표 교섭 사이사이에 당대표나 대통령실하고 어느 정도 소통을 하면서 진행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모두가 다 동의한 부분에 있어서 강성시청들이 내란 특검 연장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응이 뜨거운 예상외로 굉장히 세게 공격을 하니까 대통령을 포함해서 뭐 여당 전체가 갑자기 멘붕에 빠져 있는 상태였다라고 보여지고 문제는 그 과정에서 여야 합의가 깨진 적은 옛날에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정청래 대표가 잘못한 게 그러면 의총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김병기 원내대표가 퇴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나는 몰랐다는 식으로 모든 걸 김병기 원내대표한테 덮어 씌우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 저는 정청래 대표의 소탐 대실이 있다. 나는 뜻이 다르다. 마치 보고 안 받은 것처럼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결과적으로 내란 특검법 연장을 하지 않은 이유는 실제로 연장한다는 것 자체가 2주 사이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리고 내부 원내라든지 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사이가 큰 변화가 없다. 충분히 특검이 확보된 그 진술과 증거만으로도 된다라는 자신감이 있어서 연장을 안 해도 되고 또 하나는 솔직히 말해서 다음에 또 새로운 특검 법안을 낼 수도 있는 거거든. 그것은 꼼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카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굉장히 우려할 만한 일이다.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대정부 질문 시작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조지아주에서 있었던 한국인 구금 얘기도 여야의 공방 대상이 될 텐데 이 여야 입장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번 이제 물론 한국인들은 귀국했지만 김성태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3,500억 불 태미 대미 투자를 갖다가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 놓고 그 부담은 우리 기업과 국민들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사건을 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럼 투자 기업에 그 속한 근로자들이 그 숙련된 고도의 기술 가지고 그 공장을 만들고 그게 시스템으로 작동할 수 있는 그 과정까지는 얼마나 빈번한 한국 기술자들이 미국을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비자 문제는 단순히 취업 비자 받아가지고 들어갈 수 있으면 쉽게 들어갈 수 있으면 누가 그 걱정을 했겠습니까? 10년 넘게 그 문제를 우리 기업들이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문제를 갖다가 더군다나 3,500억 불이라는 그 천문학적인 그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미국 정부로부터 이 비자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게 이재명 대통령 정부 참모진들이 이런 엄청난 국가적 결정을 하는데 이 애교는 국가 간 해결의 도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의 압박에 의해서 투자 결정만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미국에 이런 애로 고충이 있었던 이 비자 문제도 이참에 해결하면서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갖추는 게 그게 정부의 역할과 도리인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그걸 다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조지아주에서 그 1,400명이 일하는 그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건설 인력들만 이 300명이 넘는 그 인력을 갖다 이렇게 체포고금해서 정말 형편없는 시설에서 이거는 대한민국 국가를 모욕한 행위이고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한 미국 정부의 행정당국의 행위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분개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잠깐 여기서 좀 쉬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네. 본격 토론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요. 3부로 돌아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본격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대표님이 이번에 한국인 귀국과 관련해서 뭐 비자 문제 하나도 해결 못하고 관세 협상 합의했냐 박하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그런 부분 또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발에까지 수갑을 찬 부분은 상당히 아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기업들이 빨리빨리 하는 현상이 가지고 있는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자 없이 들어가서 실제로 117명 정도가 이 일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미국의 상무부와 국가안보부 또 국무부의 입장이 각기 다른 것 같습니다. 국가안보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마가 조직으로 강성으로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미국의 노동자의 일자리를 뺏어간다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은 우리 이재명 대통령 체제에서 아쉬운 점이 현재 미국 대사가 공석이라는 측면, 네. 아틀란타 총영사 이런 부분들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은 좀 아픈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회를 계기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비자 문제나 관세 문제에 이니시티브를 지게 되었다라는 말씀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네, 있다. 그래서 비자 문제도 한국만 패스트 트랙을 둔다든지 실제로 뭐 트럼프 대통령 일승만 보더라도 지금 밑에 사람들이 이제 와서 아뜨거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못 네. 가겠다 그러면 투자도 못 하겠다 그러면 미국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러트닝 상무장관의 목소리는 거칠입니다만은 전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보는 입장은 사실은 좀 간절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없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삼아서 지렛대로 삼아서 협상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부산 세계로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소년보 목사 구속은 종교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두 분은 여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김영주 의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사실상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미국 정부를 지금 상대하는 것은 대한민국으로서는 전체 국민들과 국가적 어떤 슬기로움과 지혜를 다 모아야 돼요. 네. 제가 지난 방송에도 늘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왜 국민 통합과 정치 안장이 지금 대한민국은 절대적으로 중요한가? 바로 이 대목이에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의 그 협상 전략이 강한 압박을 해가지고 상대 반응을 보고 수위를 조절하는 방식인데 그러니까 미국도 입장을 바꿀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언제든 그렇게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 시간을 갖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마스크와 카드 같은 뭐 이런 걸 통해서 재량권 이번에 더 이제 추후 협상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또 저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기 위해서는 국내적으로 정치 안정과 국민 통합을 위해서 그런 뭐 세계로 건 소년보 목사 같은 그분이 다른 것도 아니에요. 무슨 뭐 선거법 위반인데 선거법 위반 가지고 이렇게 구속한 사례가 별로 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 개신교회 그런 부산 지역 내 큰 교회를 또 목회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무슨 도주 우려가 있습니까? 증거 인멸을 얼마나 할 거며 또 이 사안이 무슨 중대 큰 범죄로서 그렇게 구속 인신을 구금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사항이었는지 물론 법원의 영장 발부는 있었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뭐 특검이라든지 또
지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도 다시 이 문제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네.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어떤 경우든 종교 탄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원론적인 입장을 분명히 장동영 대표가 정확하게 짚고 가는 거죠 지금. 이 손현보 목사는 교육감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낙선시키려고 발언했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사안입니다. 예. 네, 김영주 의원님. 네. 이 사안은 좀 어떻게 보고? 그러니까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은 사실은 대통령실에서 종교 담당 비서관이 있었거든요. 문화부 쪽에 나왔고 사실은 특검이나 일반 검사들이라 하더라도 특별히 종교인에 대해서는 약간 예우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 왔습니다만 이게 이번에 이제 인수위 없이 바로 들어온 정부다 보니까 여러 네. 가지 그런 어떤 대통령실의 입장들을 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안에 어떤 내부 인력 조직이 없었다라는 것도 아쉬운 측면이고 조사를 하더라도 최대한 예우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인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인들이 치해법권에 있는 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대한 법을 지켜야 되고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헌정 질서는 지켜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인데 다만 이제 현재 말하자면 법 제목 항목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구속시켜야 될 만한 제목이 아닌. 근데 내란선동 동조자 이런 식으로 제목이었다 그러면 사실은 조금 더 강한 어떤 그 푸시가 가능했지만 단순히 선거법 위반이었다 그러면 불구속 수사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지난주 금요일에 이 대통령이 강원도에서 타운홀 미팅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자리에서 여당 당협위원장은 발언하고 김진태 도지사의 발언은 제지된 것과 관련해서 노골적인 정치차별이다, 관건 선거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강유정 뭐 대통령실 대통령실 대변인. 예, 대변인 입장도 있고 해서 그때 이제 타운홀 미팅에 강원도민들이 많이 지원을 했고 그 중에서 이제 한 250여 명이 이제 그 자리에 참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민들의 발언을 될 수 있으면 많이 주려고 했다는 그런 뭐 근본적인 취지는 뭐 일부 이해는 할 수 네. 있지만 그래도 강원도의 전체 강력단체 강원도민들을 대표하는 강원도 김진태 지사의 그런 발언 한 번 정도의 기회는 또 줘야 되는 거고 또 아울러서 그러면 이제 강원도의 원에 지금 현재 현역 의원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민주당의 지금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으신 분은 또 발언권을 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정치인의 발언권 기회를 줬다면 그건 행평성을 맞춰줘야죠. 당연히 지금 야당인 국민의힘 뭐 거기에 뭐 현역위원회 발언권을 주든지 안 그러면 뭐 당협위원장 발언권을 사전에 조율해서 준다든지 이 민주당 그러니까 지역위원장 발언권을 준 것은 사전에 그 사람이 참석하라는 것이고 조율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사전 조율을 통해서 정치적 형평성도 갖추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강원도 김진태 지사의 발언권도 또 중단 제지해 버렸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지금 이제 해제되고 있으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벌써 지방 그런 행보들이 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둔 그런 행보고 또 이 강력단체장들 특히 국민의힘 야권 지금 이제 출신 강력단체장은 뭐 이 일찌감치 좀 손절을 하는 그런 뭐 대통령의 분위기 이런 게 과연 뭐 우리가 이제 뭐 국정이라든지 정치 안정 뭐 국민 통합에 무슨 동업이 될 수 있겠냐 그런 차원에서 언론도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김영주 의원님의 의견 네. 듣겠습니다. 뭐 좀 과도한 일반화다라고 생각이 네. 돼요. 그래서 이거 그동안에 보면 야당 시장들하고도 대통령하고 격이 없이 소통을 했고요. 이번에는 조금 아쉬웠죠. 운영의 묘의 문제였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민 전체의 대통령이 되시고자 한다라고 그러면 도지사가 여당이든 야당이든 같이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대통령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대통령을 모시는 분들이 다 그걸 좀 각인했으면 좋겠어요. 뭐 예컨대 내용은 뭐 시간이 짧았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안배의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최소한 기본적으로 그런 지역에 갔을 때 지역의 도백
강원도에 가면 도지사가 먼저 환영사를 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네. 대통령의 격을 오히려 높여주는 것이 대통령에게도 좋고 또 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해도 불식시킬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대통령 참모들이 좀 더 인식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운영의 묘를 좀 살렸으면 예. 좋겠다. 네, 오늘 품격 토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39분입니다. KBS 1라디오 정통 시사 프로그램 전격 시사. 정치자의 눈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공정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꼭 필요한 정보를 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 20분에 찾아옵니다. 네, 스포츠로 활기차게 한 주를 여는 스포츠 먼데이 KBS 김한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손흥민 A매치를 마치고 소속팀에 복귀하자마자 시즌 2호 골 터뜨렸습니다. 네, 뭐 존재감이라고 하는 거 사실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에서 이 정도 사실 메시가 갔을 때 이후로는 사실 이런 느낌 없었거든요. 그런데 세노제의 원정 경기였는데 정말 경기 시작 53초 만에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뭐 A매치부터 시작하면 3경기 연속골이고요. 시즌 2번째 골이고 또 이 골을 시작으로 한 10분간에 이제 3골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네. 경기 전체의 흐름을 바꾸는 것. 한 선수가 경기의 흐름을 이렇게 바꿀 수 있구나라는 걸 보여줬는데 사실 뭐 그 골은 넣는 모습은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가볍게 넣고 시작을 했는데 이 선수가 넣은 것은 단순한 골이라고 평가하기 그런 게 이 선수가 골을 넣은 다음에 상대 세너제이 선수 수비수들이 손흥민 선수만 따라가게 됩니다. 아하. 예를 들어 이제 부안가 선수가 왼쪽 측면을 공을 잡고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한 선수는 부안가 선수를 막아주고 손흥민 선수를 커버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두 선수가 순식간에 손흥민 선수를 막으로 가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공간이 생기는군요. 네, 공간이 창출되고 부안가 선수는 너무나 자유롭게 슈팅을 할 수 있게 되고 그게 두 번째 골로 연결됩니다. 세 번째 골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는 측면으로 빠지니까 수비 4-5명이 단숨에 손흥민 선수를 에워싸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이 비게 되죠. 정말 뭐 공간 창출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공간 창출이라는 모습을 너무 보여주면서 아 저게 축구구나. 또 한 선수가 오면서 저렇게 바꿀 수 있구나 하는 것을 LAFC가 이번에 배우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4대2로 승리를 거뒀고 옆에서 함께 뛴 부안가 선수는 해트트릭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부안가 선수가 해트트릭이라고 한 인터뷰에서 손흥민 선수의 지분이 너무 크다. 이 선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여유롭게 공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한 선수의 플레이를 확실하게 살려주는 경기를 한 걸 봐서는 그냥 손흥민 선수가 3경기 연속골을 넣었고 뭐 A매치를 마치고 가서 팀에 복귀하자마자 골을 넣었다. 이 수준을 넘어서 LAFC의 체질을 바꿔가는 그런 느낌을 주게 됐거든요. 경기를 치렀던 경기장이 6만 8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경기장이라고 그래요. 근데 5만 9천여 명이 들어섰습니다. 뭐 이 정도면 사실 뭐 흥행에 정말 보증 수표가 됐다고 할 수 있고요. 뭐 아찔한 순간도 있긴 했어요. 후반 역습 상황에서 상대 수비 태클에 걸려서 넘어지긴 했었는데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후반 35분에 교체됐으니까 80분을 뛰면서 LAFC의 경기 모습을 완전히 바꿔줬거든요. 근데 이제 일부 팬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네. 53초 좋지만 사실 손흥민은 더 빠른 기록을 갖고 있지 않냐. 사실 잉글랜드 EPL에서 45초 만에 넣은 경기도 있거든요. 지난 2020년에 이제 그 웨스트햄 경기에서 45초 만에 넣고 그 경기를 비겼었는데 이번 경기는 이겼습니다. 손흥민 선수 이제 나흘 뒤에 솔트레이크 이제 원정에 가게 되는데 솔트레이크 시티 약간 좀 고지되고 또 다른 환경일 수 있거든요. 거기서 또 한번 손흥민 선수가 그야말로 축구 그라운드, 축구판을 한번 휘젓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소식도 알아보죠. 경보 35km에 출전한 김민규가 주최 측의 실수로 완주에 실패했다고요?
네, 이거는 저도 좀 황당했었는데 네. 이번 경보 35km는 원래 그 일본 국립경기장에서 시작을 해서 네. 2km 코스를 8바퀴 돌아서 16바퀴를 돈 뒤에 다시 국립경기장으로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근데 중간에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위권으로 이렇게 그 경기를 하고 있던 김민규 선수가 갑자기 3위권으로 치고 올라가게 돼요. 아, 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경기 진행 요원이 이 선수는 다 돌았구나. 이제 경기장으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라고 오판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경기 진행 요원이 경기장 안쪽으로 한 바퀴가 더 남았는데 안내를 해서 이 선수가 따라 들어가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들어왔는데 5위 기록이면 사실 보통 선수들이 들어오면 바로 전광판에 뜨잖아요. 네. 기록과 함께 5위 누구 딱 뜨게 되는데 안 뜨는 거죠. 그래서 김민규 선수가 항의를 하니까 시스템 오류가 있었다. 그래서 당시는 이제 한 바퀴를 덜 도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기를 다 마치지 않은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DNF 이렇게 나오는데 did not finish. 너는 경기를 마치지 않았다. 그래서 본인의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고 대회 주최 측에서는 경기를 제대로 한마디로 운영하지 못한 거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선수의 경험 미숙도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시계를 다 가지고 뛰거든요. 네. 그러면 자기 랩 타임을 보게 되고 또 자기 보통 코스를 보게 되는데 사실 2km의 경보를 1, 2분 안에 들어가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게 뭔가 잘못된 거라 하고 본인이 판단하는 부분도 필요했을 텐데 전체적으로 운영도 미숙했고 또 선수의 경험 부족이 본인의 기록을 계산 못하게 하는 상황에 들어와서 처음 출전한 대회에서 이게 좀 안타깝게 기록을 떠나서 경기를 마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주최 측에서 뭘 안 하나요? 사실 뭐 순위권이었다는 문제가 될 수 있었는데 사실 처음부터 20위권에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순위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 김민규 선수도 이번 경험을 계기 삼아서 본인의 기록 또 본인이 어떻게 경기를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한 판단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높이뛰기의 우상혁 내일 저녁 세계 육상 선수권 정상에 도전하죠? 네, 어제 예선 경기에서 사실 좀 불안했어요. 1차 시기에서 이 선수가 보통 2m 30 이상을 뛰는 선수인데 16에서 1차 시기에 실패를 했어요. 한 2달 만에 왔고 또 종아리 부상이 있어서 이거 힘든 거 아닌가 그랬는데 2차 시기에서 가볍게 성공하고 2m 21, 2m 25 모두 1차 시기에 성공을 하면서 좀 여유 있게 이제 경기를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 38명이 신청을 하고 35명이 출전을 했는데 뭐 결선을 13명만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으로 출전할 수 있는 기록이 예시된 게 2m 30이었는데 2m 25를 넘자마자 13명이 가려졌습니다. 그래서 예선 3위로 일단 결선에 오르게 됐고요. 우크라이나 선수 도로시쿠 선수하고 홈 경기장인 일본의 야마스카 류이치 선수에 의해서 3위로 올라갔습니다. 상대 라이벌들을 보게 되면 일단 해미시커라고 해서 뉴질랜드 선수가 있고요. 예선 공동 5위로 올라서 한번 해볼 만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르심 선수가 부상으로 이번 대회는 불참을 했고요. 또 항상 경쟁을 구도를 펼쳐왔던 이태리의 템베리 선수는 22위로 예선 탈락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을 보게 된다면 사상 첫 세계 선수권 대회에 도전할 수 있는 금메달에 도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은 셈인데 사실 뭐 이번에 저희가 파리 올림픽에서도 봤었잖아요. 마지막에 컨디션이 조금 조절이 안 돼서 7위에 그쳤던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 보면 올해 7개 대회 나가서 7개 대회 모두 우승을 했어요. 그리고 중국 난징 세계 실내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했고 이게 이제 실외 선수권 대회니까 실내외를 모두 통합해서 우승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고 올 시즌 지금 우상혁 선수의 최고 기록이 2m 34입니다. 이 정도면 1, 2위를 다툴 것으로 보여서 이번에 세계 선수권 한번 거머쥐고 내년에 아시안 게임 거머쥐고 그래서 올림픽 무대인 2028년 LA 올림픽에서 우리가 이제 트랙 말고도 한번 뭔가 금메달을 따보는 그런 신기원을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거든요. 이번엔 꼭 집중해서 몰입해서 본인의 기록을 꼭 내줬으면 합니다. 한국 배구연맹이 컵 대회를 전면 취소했다가 반나절 만에 조건부로 재개했다는데 이게 어떤 상황인가요? 대회를 취소했다가 다시 조건부를 할 수 있게 됐어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느낌이 어떠시겠어요? 당황스럽네요. 네, 당황스럽죠. 근데 사실 이런 일이 있을 거를 만약에 구단들에서 얘기를 해서 세계연맹에 이거 한번 물어봐주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뭐 이벤트 대회니까 괜찮을 거야. 이렇게 해서 강행한 대회거든요. 사실 이 대회 초청장을 받고 사실 고민을 했어요. 여기
가서 봐야 되나? 시즌 개막하기 전에 우리 선수를 한번 볼 수 있는 기회인데 여수라 멀어서 사실 안 갔거든요. 그런데 어제 컵 대회 남자부가 뭐 다시 한다고는 했었는데 조건이 좀 심각하게 달렸어요. 세계 선수권 대회 출전할 수 있는 대표팀 선수도 안 되고 그때 뭐 후보 선수 명단에 올라 있던 선수들도 안 된다. 그리고 외국인 선수도 안 되고 외국에서 초청한 팀도 이 경기에 뛸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정말 반쪽짜리 대회가 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런데 뭐 지금 상황에서는 국제 연맹에서 이렇게 승인을 했기 때문에 따라서 대회를 치러야 합니다. 가장 답답한 팀이 이제 현대캐피탈인데 현대캐피탈은 리베로 2명이 대표팀 명단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출전할 수가 없게 됐죠. 아하. 그래서 이제 사무총장을 통해서 필리핀에 가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줘라고 얘기했는데 아직까지는 그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캐피탈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말 수비수 2명이 없는 상황에서 대회를 치르긴 쉽지 않아. 그렇다고 대회를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반쪽이 아니라 파행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좀 아쉬운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대회 중에는 국내 대회를 하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제대회 한 다음에 3주간의 휴식을 주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대회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국제연맹이 밝혔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나 대응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상황에서 좀 걱정스러운 건 이미 개막전을 치른 선수가 있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OK저축은행하고 현대캐피탈이 경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도 국가대표 예비 명단 선수들이 있어요. 만약에 뭐 물론 그 이후에 결정된 일이라서 이렇게 소급해서 제재를 하진 않겠지만 제재를 하게 된다면 시즌 개막을 앞두고 정말 막 너무 어수선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여자부에서 김연경 선수 빠지고 남자부는 이렇게 어수선하고 그렇게 되면 올 겨울에 겨울 스포츠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배구를 보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코보는 사실 이번 일 때문에 사실 신뢰도가 크게 추락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배구의 경쟁력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조금 잘 정리를 해서 깔끔하게 정리해줬으면 합니다. 운영에 아쉬움이 많네요. 네. 네. 국제축구연맹 FIFA가 선수 등록 금지 규정을 어긴 대한축구협회와 K리그 광주FC에 징계를 내렸다고요? 네. 배구도 징계, 축구도 징계. 뭐 기억하실 거예요. 이제 광주 FC에서 외국인 선수 아산이라는 선수를 영입했을 때 이제 세계 축구 발전을 위해서 내야 되는 연대 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00불 정도 되니까 한 400만 원 내외가 되는데 네. 그걸 내야 됐었는데 그때 뭐 직원들 간의 의사소통이 안 돼서 납부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고가 됐고 이것을 책임져야 할 축구협회조차도 관리 감독을 잘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피파가 대한축구협회는 벌금 3만 스위스 프랑 약 한 5,200만 원 정도 되고요. 광주 FC에는 내년 상반기에 선수 등록을 더 이상 추가로 받아주지 않겠다 하는 내용하고 역시 그 만 스위스 프랑 한 1,700만 원 정도의 벌금을 부과했어요. 근데 이제 물론 여기서 다행인 건 이제 유예 조건이 있습니다. 축구협회가 향후 1년 동안 똑같은 일을 재발하지 않으면 그 벌금은 받지 않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축구협회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를 제도 개선하고 또 이런 걸 주의 깊게 바라보는 그런 시간으로 갖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봐서는 잘 지켜서 벌금을 안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광주 입장에서는 새로운 선수를 영입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됐고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따라서 사실 이 정도에서 마무리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한편 네. 아쉬운 건 아까 배구나 축구가 프로스포츠입니다. 비즈니스의 영역이거든요. 그렇죠. 네. 제도와 또 규정이 잘 지켜져야 되고 선수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측면으로 구단도 선수도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한번 자성의 계기가 필요합니다. 프로야구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LG가 선두를 굳히고 있는 가운데 가을 야구에 동참하기 위한 5강 전쟁이라고요? 네. 그야말로 정말 이렇게 치열한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사실 어제 LG가 기아에 무려 14대 0으로 승리를 거뒀거든요. 네. 시즌 80승에 선착하면서 이제 뭐 우승 확률, 정규리그 우승 확률 95%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추격하던 한화 어제 키움에 지면서 경기가 이제 3경기 반차로 벌어졌어요. 이 얘기는 한 10경기 정도 남았는데 3경기 반이면 4연승 거두고 4연패하고 그리고 나서 이런 상황이 유지가 돼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LG가 4연패하는 상황은 쉽게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1위 LG, 2위 하나는 거의 굳혀진 것 같은데 3위 SSG부터 8위 기아까지가 5경기 반차예요.
네, 그 중에서 마지막 마지노선인 5위, 6위, 7위 경쟁이 지금 한 경기 반차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팀이 2연승을 거두면 5위가 되는 거고 2연패를 하게 되면 쭉 밀려날 수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면 삼성이 어제 이제 디아즈 홈런을 앞세워서 KT의 승리를 거둬서 기사회생에서 5위를 지금 지키려고 하고 있고 어제 7위인 NC도 두산을 꺾으면서 이제 어느 정도 채비를 하고 있는데 내일과 모레 5위 삼성, 6위 LG, 그다음에 3위 SSG, 7위 NC가 대결을 해요. 정말 이제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서 그러네요. 여기서 연패를 당한 팀은 5위 와일드카드 결정전에 나갈 기회를 포기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내일과 모레 프로야구 보는 재미가 좀 쫀쫀할 것 같습니다. 이 한화의 에이스 폰세에 대해서 메이저리그 스카우터들의 관심이 뜨겁다고요? 네, 지난달부터 사실 거의 뭐 한화가 뭐 서울 경기를 하게 되면 거의 그 스카우터들이 눈을 부라리고 보는 네. 그 상황인데 지난 8월 말부터 이제 다저스, 양키스 등의 이름만 들어도 유명한 그야말로 빅클럽들이 스카우터들을 보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뭐 가장 그 물망에 오르는 건 뉴욕 양키스예요. 요즘 선발진이 좀 불안하다 이런 얘기 나오다 보니까 4호 선발로 폰세를 데려가면 어떠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근데 물론 이제 한국에서 먹힌 게 메이저리그에서 먹히느냐, 이제 그걸 고민하고 있겠죠. 네, 두 번째 문제는 과연 몸값을 얼마나 줄 거냐. 그렇죠.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 100만 불 선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성공해서 저 메이저리그에 간 뭐 멜 켈리나 에릭 패디 같은 경우 보면 특히 에릭 패디 같은 경우에는 그 2년간 $1,000만, 그러니까 한 500만 불 정도를 받았어요. 그러면 적어도 폰세는 400~500만 불을 줘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도 데려갈 가치가 있느냐를 지금 저울질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한편으로는 한화 입장에서는 지금 100만 불을 주고 있는데 400~500만 불을 주고 잡을 수 있겠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폰세 선수를 한화 팬들의 입장에선 내년에 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김한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격시사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진행의 정창준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